자, 여러분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민법의 기초 이해 파트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요거 민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우리 그때 시민혁명 끝나고 여러분들 그 시민들이 가장 추구했던 게 뭐랬어요? 개인의 자유라 그랬죠. 국가 니네들 우리들 간섭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중세시대 때 너무나 많이 그 사람들은 어떤 생명과 재산을 국가로부터 많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시민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장했던 거는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국가 니네들 뭐 하지 말라? 노터치. 그러니까 좋아요. 소유권 절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 그러니까 소유권, 내 소유권에 대해서 니네들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그 당시의 어떤 민법의 기본 원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소유권 절대 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가의 어떤 공이 가고 배치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 우리가 고속도로를 뚫고 싶어도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을 몰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보상을 해주더라도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절대 안 판다 그러면 그 땅을 팔 수가 없다 어떻게 해요. 도속도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게 완전 국도보다 더 못한 꼬불꼬불한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소유권 절대 원칙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뭐야 국가 공익과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현대 완성은 어떻게 됐다. 소유권도 무조건적으로 니네들이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 국가 그러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국가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계약 자유 원칙. 자 계약 자유 원칙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 당시 사적 자치, 즉 계약 자유 원칙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든 자기들이 자유롭게 체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까? 거대한 자본가와 정말로 가난한 노동자 사이의 계약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계약도 막 체결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뭐 4살짜리 애가 하루 18시간 일을 하고 뭐 빵을 한 2조각 먹고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 그럼 뭐예요? 자본가들은 계속 막대한 부를 축적할 거고 물론 그 어린아이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비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계약을 갖다가 우리끼리 뭐 어떤 수업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자유롭게 당사자들이 가격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국가가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보험이라든지 그런 뭐 기업 회사와 거대한 회사와 같은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다? 그런 계약 내용이 만약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는 무효로 할 수 있다. 또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약도 뭐가 돼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으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내가 고의나 가실로 인하여 그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만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게 바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만 너무 강요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가 그 사람의 저기 우리 옛날부터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어떤 개울가를 하나 두고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위에 어떤 무슨 공장이 하나 들었었는데 그 공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모를 피부병이 막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공장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때요? 그쪽에서 배출한 어떤 뭐 폐수라든지 다른 어떤 뭐 매연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피부병이 걸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거는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고의나 가실을 입증해서 밝혀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피해자 보호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무과실 책임, 즉 그렇게 일정한 개연성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무과실, 진짜 그 과실을 일정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무과실 책임 원칙, 이걸로 바뀌었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근대민법에서는 소유권 절대 원칙에다가 소유권이 이제 공공복리에 부합해야 되고 계약 자유, 즉 다른 말로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약도 역시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 과실 책임 원칙에서 이제는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이걸로 수정됐다라는 건데 이게 근데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중요한 건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하되 그냥 그 계약이 뭐다? 사회 질서나 이런 데 위반될 때 이런 식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식의 추가가 된 거지.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생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먼저 칠판에 필기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먼저 민법이라는 거 먼저 한번 공부할게요. 자, 이제부터 진짜 요 파트부터는 여러분들 좀 법에 대한 겁니다. 좀 재밌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재밌다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공법은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알지만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이 개입하여 사회적 질서,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국가와 국민 간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법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형법. 자, 살인죄. 보통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우리 형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누가 그렇게 처벌하겠다는 거니까?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 거, 그걸 우리가 공법이다 그러고, 그냥 공법의 종류 여러분들 헌법, 행정법, 형법 정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사인 간의 관계. 자, 여러분 민법을 보면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전세라든지 그러면 상속, 혼인, 약혼 이런 우리 가족 생활, 일상 생활에서 쓰는 모든 어떤 관련된 법령을 담은 것들이 바로 민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민법.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의 일반법이고, 상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쉽게 말하면 회사 아니면 상인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법 중에서도 특히 특별히 신속성을 요구하는 어떤 상인들의 어떤 관계를 규제한 거, 그렇게 보시면 된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고, 사법에는 뭐가 있다? 민법과 상법이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사법은 뭐다?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공법은 뭐다?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헌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이 있다.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렇게만 딱 정리해 주시고, 자, 민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 여러분 일반적만 하나 밑줄 칠게요. 그냥 일반법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고, 형성은 여러분 필요 없으시고, 자, 법원은 여러분 제가 체크하는 것만 체크할게요. 자, 민사,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간의 어떤 생활의 사건에 관해서, 자,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다음에 간섭법 동그라미 치시고, 법률 동그라미 치시고, 간섭법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에 간섭이 없으면 조리.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민법의 적용 순서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자, 저하고 선생님하고 계속 어떤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뭐부터 적용해라? 법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법률에 있으면 그 법률대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해결하지 말라? 그건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적용할 건 뭐다? 간섭법 적용해라. 근데 그런 간섭법도 없다? 그럼 뭐다? 조리를 해라. 조리가 뭐다? 조리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법 감정, 그게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갖다 한 이유가 뭐예요? 법이 없고 간섭법이 없다고 판사가 나 이거 법 없어 판결 못 하겠어 이런 거 방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판단해라. 원래 조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물의 본성과 이치 이런 건데, 그냥 여러분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생이랑 형이랑 과자 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거 이제 뭐예요? 나는 형이니까 덩치도 크고 많이 먹어야 되니까 나는 과자를 3개 먹고 넌 2개 먹고, 아니다, 너랑 나랑 같은 자식인데 왜 너는 3개고 나는 2개고 이렇게 다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법률에 형제끼리 나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다루라는 법이 있으면 그렇게 따르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다음 뭐예요? 간섭법, 지역 간섭법이 오랜 간행 동안 있다가 사람들이 그걸 법적 확신에 의해서 그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간섭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간섭이 있으면 그거 따르면 돼요. 안 되면 뭐예요? 엄마가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많이 먹을 애니까 3개 먹고 너는 2개 먹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적용 순서는 법률, 간섭법, 조리 이 순서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판결이 있어서 조리를 가지고 판단했던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그 종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종중. 자, 여러분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보면 그 집안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이 있었나 봐요. 그 땅이 있었는데 거기가 엄청 지금 신도시 개발되면서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 후손들이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조의 묘를 지금 보면 엄청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길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대단한 위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의 양력이라든지 그런 걸 보니까 그냥 그 조선의 관리했는데, 어쨌든 후손들에게 그런 많은 땅을 남겨줘가지고 후손들을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어쩌면 더 고마울 수도 있긴 한데,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 종중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종중을 어떤 사람이라 하냐면, 같은 성씨를 가지고 같은 종중 내에서 성년 남자만을 종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종중들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막 개발되다 보니까 막 그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그 문중에 성년 남자들만 돈을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열받는 겁니까? 나는 같은 김씨인데 저기는 남자라고 돈을 받고, 나는 김씨인데 딴 집에 시집 갔다고 돈을 못 받고 하니까 그 문중의 여자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도대체 종중을 누가 성년 남자로 제한했는지 그런 법이 있냐? 그럼 법에는 그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간섭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종중, 문중에 그 사람들 보통 이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중이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다고 보는 게 우리 간섭이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조리를 따져봤던 거예요. 따져보니까 그래, 남녀 평등, 우리 헌법 이념에도 평등의 원리를 우리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등상 그러니까 종중을 남자, 성년 남자로 구분하지 않고 여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머리에 합치하다, 조리에 합치하다라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종중에 남녀 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다 같은 종중, 민중의 어떤 후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했어요. 공동 손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이제 여자분들, 소송에 참여했던 분들도 다 그 보상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요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 근데 제가 요 제목만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이제 요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내용들은 좀 중요해요.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는 것은 터치하지 마라, 그런 의미였죠. 근데 소유권 공공의 원칙은 뭐예요? 내 재산이라도 만약 공공의 법리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무리 우리 집이라도, 자, 제가 그 땅을 갖다가 함부로 막 이렇게 막 뭐 태울 거 태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면 뭐 어떡해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 공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도 모든 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의미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 요거 그냥 찾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약 자유 원칙, 근데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어떻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어떤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도박 자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도박 자금. 만약에 자, 제가 만약에 도박을 해요. 옆에서 야, 너 도박 자금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100만 원 빌려줄게. 그럼 제가 합니다. 딱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100만 원 잃었어요. 그럼 나중에 사람이 뭐래? 야, 너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간 거, 이거 계약서 있으니까, 차용증 있으니까 갚아라고 하면, 제가 만약 그것을 갚으면 뭐 상관없어요. 갚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못 갚겠다? 그럼 저쪽에서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소송하면 그 사람이 집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법이 만약 이것을 만약 인정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법이 불법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긴다 하면 법이 뭐예요? 도박 자금 빌려주는 그거는 불법인데 그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이 법은 이래도 현실은 그렇게 하면은 막 그걸로 곤란 겪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계약은 무효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밀매, 장기 매매 이런 것들 다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과실 책임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기 140페이지 보면 현대민법의 기본 원칙이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 파트에서는 여기는 되게 자세하게 나왔는데 뭐 여러분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민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소유권 행사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할 의무, 이걸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헌법 23조 2항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규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을 공정해야 된다.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과실 책임 인정. 가실이 없는 경우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다 여러분들 수정된 민법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141페이지에 그 셀파 노트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그냥 여러분들 내용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요거만 딱 할게요. 자, 권리 능력, 회기 능력, 책임 능력, 요거 한번 할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저는 이게 계속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외국 학생들 공부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도 이 파트를 좀 만약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민법에서 능력이라는 건 3개가 나오고, 아니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는데 일단 3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권리 능력. 자, 일단 요거 3개 딱 비교하면 돼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자, 요것만 자, 일단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민법 3조인가요? 3조에서는 이렇게 돼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의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언제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 가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태어나는 순간, 죽는 순간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태어나는 순간을 언제로 볼 것인가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얼핏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떻게 언제? 엄마 태아가 오체 밖으로 완전히 나오는 그 순간 우리가 모른다? 사람이다. 태어난 순간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자 권리 능력은 자 여러분들 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 요거는 뭐다? 태어나는 순간 언제부터? 출생 시부터 그러면 사망 시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는 권리 능력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 명의로 만약에 자 집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권리 능력이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권리 능력이라 그러는데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걔는 그 사람 명의로 그 아이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사망하면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그 사람의 어떤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유언을 했다면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유언대로 집행을 하겠지만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에 의해서 그게 또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자,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정당하고 이익단체하고 시민단체 구분했듯이 이것도 잘 노는 게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에서 의미를 갖다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한다. 예 이러면 뭡니까 이거는 권리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권리능력이라는 건 다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 그게 바로 권리능력이다. 자, 권리 능력은 언제?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자, 권리 능력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자연인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법인은 그냥 여러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연인은 언제?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법인은 언제? 우리 설립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청산 종결 회사가 끝났을 때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 이 논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AB라는 부부가 있는데 C라는 자식이 있고 D라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C는 벌써 2살짜리고 D는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A라는 아빠가 돌아가셨대. 자, 아이가 아직 엄마 지금 뱃속에 9개월인데 한 달만 더 있으면 얘가 태어나는데 지금 뱃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은 지금 재산 상속을 받는데 자기는 태아라는 이유로 권리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재산을 상속 못 받는다면 그 형제들 사이 너무나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태아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태아는 원칙은 권리 능력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다? 상. 자, 뭐다? 유언 받을 수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 자, 유불상이라고 여러분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유불상. 유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나 뱃속에 있는 고대하는 아이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아이한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대상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뱃속에 있는 내 손주한테 나의 전 재산을 기증한다. 가능한 겁니다. 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은 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언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상속인 경우에는 태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쟁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 미성년자 같은 경우 자신의 명의로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법정 대리, 즉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런 법률 행위를 했다? 나중에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능력자를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어쨌든 행위 능력의 논점은 뭐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이 개념은 제가 좀 시험 예상 쓰진 않는데 여러분 딱 명확하게 보시고 자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어떤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자, 먼저 의사 능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의사 능력을 어떤 행위의 결과나 의미나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3살짜리 애가 돈이 10만 원 있어요. 3살짜리 애가 제가 막 머리 쓰다듬으니까 아저씨 참 착하다 하면서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걔는 10만 원 주는 건 알겠죠. 알긴 아는데 그 10만 원이 도대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강제로 뭐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건 걔가 주게 정해잖아요. 준 걸 그냥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법률 효과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이런 의사 무능력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권리 보호에 너무나 미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의사 무능력자 대표적인 사람들 어때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젖먹이 아기들. 그렇죠? 손가락만 딱 내면 뭐 줘요. 그러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젖먹이 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병자 뭐 머리에 꽂 다니면서 갑자기 뭐 달라면 다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취자. 그렇죠. 만취자들, 술 엄청 취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지갑채 줍니다. 만취자들. 이런 사람 행위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들 정신 돌아왔을 때 아니면 성인이 좀 컸을 때 어떻게 해요? 손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뭐다? 의사 무능력자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자 뭐라고 한다?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무효로 하고 있다. 됐죠? 무효로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보면 정신병자가 언제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만취자도 1년 365일 만취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가 뭐 조금 자기가 불리하게 싶어. 나 그때 만취했어. 나 술 엄청 먹었어. 이렇게 하면 이게 법률관계의 어떤 안정성이 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건 뭐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6살짜리 애도 정말로 똑똑해서 수학 뭐 미분 적분까지 다 푸는 그런 똑똑한 애 같으면 사립 판별력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근데 뭐 13살, 14살 먹어도 아직까지 막 정신 연령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고, 그걸 갖다가 뭐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건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경우에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게 한 게 바로 행위능력입니다. 그래서 행위능력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는 행위능력 같은 경우는 행위능력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 다 행위능력자. 우리 지금 뭐 전자제품을 사거나 할 때 누구의 동의를 얻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제한 능력자라 그래가지고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컴퓨터를 만약에 한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다고 했습니까? 갑자기 그 부모가 동의를 안 받고 했다고 가서 이 사람 부모인데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컴퓨터를 팔았냐, 이거 계약 취소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체적인 미성년자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위는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행위 능력자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자 만약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무효로 그렇게 되면 취소와 무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가 되고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페이지 142페이지 좀 빠르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말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그러고, 권리의 주체는 누구? 자연인, 즉 출생으로 발생하고 사망으로 소멸한다. 법인은 법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되는데 쉽게 말하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같은 회사. 자, 그 다음 설립 등기 시에 권리 능력을 갖고 청산 절차를 밟아 해산 등기를 완료하면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인일 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회사를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회사를 차렸어요. 삼성전자 회사를 차렸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돈과 삼성전자의 돈은 뭐예요? 별개입니다. 전혀. 근데 삼성전자의 재산, 삼성전자 명의로 우리가 지금 보면 각종 부동산이나 기계 같은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회사, 우리 분명해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기나 지위를 자연인이 한정한다면,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이건희라는 회장의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그런 거 사더라도 이건희 재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산다는 것은 횡령의 위험이 있거나 그건 관계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체 명의로 다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어떤 권리 능력을 인정한 게 바로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예금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삼성전자 명의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인정을 해준 게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설립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사가 망해가지고 청산 종결이라는 것은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다 이제 회사가 이제 마무리 딱 돼버리면 뭐예요? 그거는 자연인의 사망과 같은 거니까 그때 되면 권리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권리 능력이다.
그래서 태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완전 노출설이라는 것은 전부 노출설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뭐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쑥 나왔을 때 그 순간 그 경우에 걸리는 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 노출설에 따르면 아직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가 유불상만 좀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유언을 받거나 다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을 때는 이 경우 태아라도 걸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되는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 저 한번 볼게요. 자, 갑, 을, A, B. 요 B는 엄마 뱃속에 요 C가 자, 이 사람을 자, 칼로 찔러서 사망시켰습니다. 그럼 이 경우 보세요. 자, 아빠 이런 슬픔, 남편 이런 슬픔, 을, A 다 슬픔을 느끼겠죠. 그럼 뭐야? 이 사람이 뭐 형사 처벌 받는 것은 변론을 하고 이 사람의 어떤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얘는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을 못 느낀다. 그렇게 보지 않고 이 경우에도 뭐다? 얘가 태어나면 뭐예요? 아빠 없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슬픔을 갖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불법 행위, 채무 불이행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아니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태아 역시 권리 능력을 인정해서 얘가 지금은 청구를 못 하겠죠. 근데 대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예목까지 받아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가 태어나면 예목수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도 태아는 권리 능력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속도 마찬가지. 아빠가 돌아가셨다. 아빠의 재산은 뭐예요? 을뿐만 아니라 A, B 다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상속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권리 능력의 발생과 소멸이라서 출생 시기와 관련해서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다? 완전 노출설. 근데 여러분들 진통설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 배가 출산하기 시간 배가 아프잖아요. 그때 뭐다? 사람으로 보겠다. 근데 우리 법관적인 좀 반하죠. 근데 형법적으로는 진통설을 따라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낙태, 태아를 갖다 죽이는 건 낙태예요. 태아를 갖다 뭐 진짜 잔인하게 죽이든 약물을 먹어서 죽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태아를 죽였다? 그럼 낙태죄거든요. 낙태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벌이 상당히 미약해요. 약한데, 근데 보세요. 만약에 전부 노출설에 따르면 자, 엄마가 뱃속에서 엄마 그 자궁 밖으로 그러니까 애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오는 그 순간 딱 아이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가 머리가 나온 순간에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럼 아직까지 얘는 뭐예요? 전부 노출설에 따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낙태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전 법감정에 완전히 반해죠. 애가 지금 머리 나온다고 죽고 있어요. 뭐 질식해서 죽이든 이거 낙태죄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 법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언제를 사람으로 본다? 진통지 때. 그러니까 엄마가 진통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진통이 느꼈을 때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이면 뭐가 되는 거다?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처벌하려고 그런 거고 우리 민법에서는 언제? 전부 노출됐을 때 그때를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 사망할 때 우리는 언제 사망하는 걸 봅니까?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심장 맥박 정지설 이걸 사망으로 보는데 뇌사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심장 맥박은 뛰는데 내가 죽은 경우잖아요. 이때는 왜 그럴까요? 장기 이식 때문에 특별히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심장 맥박이 정지했을 때 우리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뭐다? 어떤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를 판단해요.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의사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젖먹이, 정신병자, 만취자 이런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 하는 행위는 뭐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 나중에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뭐 얘들이 저한테 집문서를 줬다. 너한테 그냥 공짜로 줄게 하더라도 이건 무효기 때문에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때마다 따로 판단해야 되겠죠. 만취자라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소주 한 10병 먹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주 반 잔만 마셔도 뭐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표현을 쓸 거예요. 개별적 구체적 판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뭐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위 능력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그 사람을 다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 피안정국인의 비성년. 요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법률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나중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독으로 안 하고 누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 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다른 게 아까는 이건 뭐였어요? 구체적, 개별적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미성년자는 어떤 거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민증 보면 되잖아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냐 아니냐 그걸 딱 보면 되고 피안전 후견인, 피성인 후견인도 우리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받는 경우도 가정법원에 선고를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그때마다 달라요가 아니라 가정법원 선고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에 따라서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획일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 요거는 개별적, 구체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미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판단은 뭐다?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행위능력 같은 건 객관적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한능력자는 젖먹이, 정신병자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행위는 무효가 되고, 이 사람들의 행위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제도에서, 자, 제가 그랬어요. 행위능력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 제한능력자 세 유형이 있잖아요. 이것만 정리할게요.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여러분들 학생들 있잖아요. 중고등 학생들, 걔들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 법률행위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이 있잖아요. 그, 비싼 거 사고 파는 거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과자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사 먹고 이런 거는 그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 법률행위에 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미성년자로 배우고. 근데 피한정 후견인가 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에 한정치산자랑 금치산자라고 이렇게 불렸던 건데, 그 사람들의 어떤 뭐 그 너무나 그 어쨌든 뭐 경제생활의 어떤 자유, 독립성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바꾼 건데,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할게요.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거나 아니면 낭비벽이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피한정 후견이라고 그래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냐면,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돈만 있으면 막 사회에다 다 기부를 해요. 그럼 그 사람 명의로 되고 재산을 자기가 처분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뭐 해라? 우리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라 그러면 함부로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고, 피성년 후견이라는 것은 좀 정신병의 정도가 좀 중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좀 중증이다. 이거는 좀 미약하고 중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행위능력이 다른 게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여러분 일반 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됩니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정한 법원에서 심판할 때 정한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뭘 하도록 했다?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집에 재산에 저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후견인, 뭐 후견인 같으면 뭐 부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제3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동의를 얻고 하도록 하다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 피한정 후견인의 어떤 법률행위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이고,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병의 그 정도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동의해 주더라도, 자, 제가 10만 원 주면서 저기 가서 뭐 옷을 한 벌 사와라고 하면 10만 원 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다가 또 까먹고 이상한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로 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뭘 한다? 대리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예요. 동의는 어차피 동의해줘봤자 그러니까 정신병이 심한 경우 동의해봤자 다른 짓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리하고, 다만 그렇다고 옛날에는 무조건 대리하라 했는데, 근데 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가끔씩은 뭐예요? 정신이 돌아오고 저 가게 앞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하는 거는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상 가사 용품 뭐 이런 거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44페이지. 우리 제한능력자 제도를 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들 보호하고, 또한 누구도 보호해 주려고? 이거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면 나중에 물건 사고 난 다음에 한 5년 있다가 와가지고 저 그때 정신병자였는데요, 정령해가지고 취소하고 하면 그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런 제한능력자들을 보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다? 그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한능력자 세 개 비교할게요. 미성년자는 요건이 19세 미만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물론 대리도 가능하고요. 요거는 그 미성년자는 뒤에 구체적으로 다시 배울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이거 최근에 들어온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말이 어려워요. 말이 뭐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봐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요것만 체크할게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이다 갈게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병이 어떻다? 여러분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약간 정신이 그냥 오락가락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약간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법률행위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동의를 얻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봐요. 원칙적으로는 온전한 법률행위
온전한 법률행위 능력이 있지만 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법률행위는 뭐다?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피성인 후견인은 봐요. 똑같아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지하로 사무실 처리할 능력이 요것만 쓸 거야. 지속적으로 결여. 아까는 그 능력이 부족이었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결여라는 것은 정신이 나간 표현은 그렇네요. 정신이 이렇게 외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 정도가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둘 다 피상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둘 다 뭘 받아야 돼요? 아무리 정신병자라 하더라도 정신병자면 일로 가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매번 입증하니까 곤란하니까 뭘 받아두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인 받아두면은 다음부터는 뭐야? 입증 안 하고 그냥 요거 받은 그 증명서만 보이면 취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거예요. 지속적으로 결여됐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후견인의 체크하면 돼요. 대리, 동의 X라고 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동의를 해줘봤자 동의한 대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대리에 의하고 다만 아까 일상용품 구입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구입이라든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나 아니면 법원이 단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런 거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1,000원짜리 사 먹으라 했는데 뭐 2,000원짜리 사 먹더라도 이거는 뭐 별로 뭐 피해가 큰 거랑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노트에서 제목만 볼게요.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아까 할 수 있다 없다?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면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태아는 권리 능력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법조항을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과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등인데 그러므로 사례에서는 벌행위, 교통사고라는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한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난다면 그에 대한 경제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까지 가백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에게 어떤 요거는 사례는 그거예요. 이게 C라는 사람이 A를 준 게 아니라 B, 을을 갖다 차로 치었다고 합시다. 을을 차로 치면서 을도 다치고 자기도 뭐예요? 어떤 선천적으로 어떤 몸이 불편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럼 뭐예요? 이것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어쨌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태아에게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취 상태에서 한 계약 어떻게 해요? 만취자 나중에 무효라 그랬죠. 의사 능력에 부족하기 때문에 무효.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서는 무효다. 근데 무효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무효와 취소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는 좀 체크를 한번 해둘게요. 아까 여기 보면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는데 무효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취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효해요. 유효한데 취소권을 행사해야지만이 그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무효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 효과는 똑같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취소권을 행사해야지만이 그것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른 거 설명하면서 같이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좀 늦게까지 했는데, 자, 여러분들 저기 문제가 좀 많지는 않은데, 그 복습 위주로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내가지고 하든지, 어쨌든 뭐 진도를 좀 더 빠르게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고민이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기 151페이지까지 여러분 문제 한번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일단 문제도 문제지만 그 내용 정리 있잖아요. 했던 거 계속 복습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